네, 요즘 반도체 관심이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주가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AI, 반도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분, 28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이시고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인텔, 그리고 현대차, SKT,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로 재직하셨던 유웅환 박사님을 다시 한번 저희 머니올라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바쁜 짬을 내서 저희가 머니올라에 네. 모셨습니다. 보니까 요 근래에도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네. 활동에 종종 모습을 비추고 계셨어요. 네. 가장 최근에는 지금 녹화일인 오늘 당일 KBS 아침 네.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 나누고 오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던 닷컴 버블, 그때와 지금의 AI 버블의 요 유사성, 차이점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뭐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노베이션 캐즘에 대한 이노베이션 캐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네, 오늘도 만약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저 반도체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캐즘, 그 캐즘이라는 거에서는 이미 여러 네. 차례 들어보긴 했는데 네. 박사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S자 커브로 볼 수 있습니다. 누운 S자 커브인데 초기에 한 2, 3%의 그 이노베이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죠. 그리고 이제 얼리 어댑터가 10몇 퍼센트 얼리 어댑터들이 그걸 수용을 하게 네.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 가치 측면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면 이 이노베이션 캐즘의 갭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중화가 언제 되느냐, 네. 뭐 거의 대중화된 2단계로 보는데 1단계, 2단계가 한 3, 40% 됩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그 기술은 일반화돼서 대중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기술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노베이션 캐즘 단계라서 자본과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계죠.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대중화가 비로소 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까지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 기업들은 현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이블러 기업들, 빅테크들이 막대한 양의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라서 물론 이제 그 빅테크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게 생각처럼 대중화가 늦어지게 되면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도 일부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 이노베이션 캐즘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이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은 발전한다고 하는데 네. 경제적 가치 창출은 막상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투자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ROI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 예,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그게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터질 거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사실 네. AI 이게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뭐 네. 이런 이제 안도의 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박사님은 AI와 닷컴 버블이 네. 어떻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건지. 이노베이션 캐즘 그 단계에 지금 있는 거는 유사하죠. 2000년 하고 지금하고. 근데 실제로 이 그 인프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뭐 에너지, 뭐 전력,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요. 그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돈을 굉장히 벌고 있는 네.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IPO 닷컴만 붙이면은 웬만하면 장사가 잘 됐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IPO도 850개 이상 그 닷컴 버블 전에 IPO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수가 AI 기업으로서는 IPO가 되고 있고, 투자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요. 한 3, 40% 이상 더 벤처 투자금은 더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항상 그런 진통을 겪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벤처 기업들이 데스밸리 한번 빠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듯이 네. 약간의 그런 진통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발목을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본하고 에너지죠.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알파고와 이세돌 그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에너지 소모를 10,000배 이상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세돌을 이기긴 했지만 알파고가 이 진정한 승리는 아닌 거죠. 네. 또 많은 무기를 갖고 갖고 싸웠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신의 창조물과 인간의 창조물 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버블이라고 하는 게 좀 일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완전히 허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약간의 조정, 1, 2년 내로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네. 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네. 이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이에요. 그때는 한국에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모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또는 그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네. 어떤 해석을 또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근데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해하고 그 전 쿼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네. 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내년, 예, 수치적으로는. 근데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뭐 100조, 80조 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익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네이블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그게 이행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특히 이제 그 인프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건데. 여기서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나, 포함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빅테크들은 자기네들이 그 바인딩 되는 계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 아니네.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네. 이러면은 스펜딩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디커밋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나는 못 하겠어.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주가에 AI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트리거 있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젠슨 왕이나 뭐 샘 알트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옛말에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해 홍수가 많이 나면 개미가 높은 데 집을 짓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배 안에 쥐들이 나오고 쥐들이 타지 않는다고. 그런, 그러니까 뭐 하찮은 민물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부분들이 좀 위기감을 먼저 느껴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어떤 젠슨 황과 샘 알트만이 그렇게까지 바쁘게 이제 출연을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뭔가 위기 의식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번에 샘 알트만 뭐 베일아웃 해프닝도 사실은 오픈 AI가 지금 최근에 1,000명에서 4,000명으로 직원을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가 1인당 한 최소 5억은 잡아야 됩니다. 1인당요? 1인당 연봉이. 그러면은 5억에 4,000명이니까 이제 20조고요. 4배. 예. 근데 구독료로 들어오는 건 10몇 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인프라 투자해야죠. 오픈 AI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예전에는 답답하고. 너무 좋다고 하셨던 것 예, 같은데. 그 사용자가 적었을 때 그런 것 같고,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리소스를 나눠야 되잖아요. 버벅대는군요. 예. 그래서 저 200불짜리 쓰는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제미나이가 요즘은 좋다, 뭐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탈까 이런 생각. 네. 구글. 네.
그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또 샀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알파벳 주가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스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네. 계시지만 이제 네. 외국에 주로 계시고 네. 특히 또 인텔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랑 해외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은 네. 좀 한국이 좀 더 객관화돼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네. 하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 국장 증시, 국내 증시는 매우 좋았고요. 네. 수익률도 뭐 당연히 좋았고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네. 10만 전자를 넘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현상들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와 기쁨이 교차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아시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해소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상법 개정하고 좀 더 기업이 투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삼성도 최근 뭐 제가 보니까 HBM도 칩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뭐 젠슨왕이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다 그랬었잖아요. 네. 초에. 왜냐면 실리콘 자체가 칩 자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게 스태킹을 하니까 그 안에 열이 밖으로 잘 빠지지도 않으면서 열이 계속 올라가니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는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성능을 올리려고 또 그 과도하게 동작을 시키면 또 열이 더 나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는 뭐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 그러니까 칩 자체의 열을 줄이고 그러니까 네. 전력 소모를 줄이고 거기에 MR 머프 같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 기술 그래서 밖으로 언더필 머티리얼이 열을 빨리 잘 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제 가장 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이제 HBM의 그 실적이 실제로 반영이 좀 더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공급이잖아요. 그 두 회사가. 네. 마이크론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닷컴 버블이 꺼지면 조정이 좀 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기업은 뭐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네이블러 그 빅테크 쪽 인프라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덜 받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쭤본 게 사실 이제 네. 박사님께서는 뭐 저희 앞에 프로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반도체 열전이라는 책의 네. 저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꺼운 네. 책을 내셨어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반도체 하면은 당연히 또 이제 박사님을 떠올리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반도체 로드맵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요.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제 닷컴 때처럼 그런 막 어마어마한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네, 거죠. 그보다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이나 시스코는 고점 대비해서 89% 그랬다고.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로 줄고 막 이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대폭락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온다라는 예상하에 네. 요즘 이제 현금을 확보하라. 네. 저희 머니홀라에서도 얼마 전에 현금 확보하라고 네. 미래에셋 또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조정 폭에 있어서 조정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적을 수 있다면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AI 서비스나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 조정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준비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대중화되면 또 제일 많이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어때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네.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메타나 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최근에 제가 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감가상각을 원래는 3년을 잡아야 되는데 6년을 늘려서 잡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약간의 편법이잖아요. 네. 왜냐면 GPU나 뭐 컴퓨터 쪽 하이테크 쪽이 그렇지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일반적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6년 잡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투자가 길게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뭐 좀 더 재무제표상에 네.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빅테크들도 힘들어 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익의 뭐 3, 40% 많게는 50% 이상씩 그 AI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만약에 거기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아마 네. 거기서 좀 변화가 먼저 감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일어난다면 네, 빅테크의 흐름도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던 엔비디아 데이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있었던 깐부 활동이 네. 누군가는 뭐 깐부 연맹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쓰면서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젠슨왕과 샘 알트만이 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겠냐 네. 이거 좀 살펴보고 해석의 필요가 있다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회동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사실 GPU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GPU를 우리가 26만 장 확보했다는 거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단지 제가 좀 더 생각해 본 건 뭐냐면 기왕이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네. 뭐 5만 장을 산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으로 20만 장을 사면 더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블랙웰 그거 기준으로 보면 막 3,500불 정도로 만들고 3만 불 정도에 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익이 아주 엄청나죠. 예, 80% 90%된 옛날 인텔도 하드웨어 팔아서 사실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60%대거든요. 그러니까 80%대 이익을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기업이 낸다는 거는 폭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한다는 모델로 가면 좀 더 좋은 조건에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HBM 강국이고 네.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PC 시대도 똑같았어요. PC 시대에도 이 성능의 한계를 가져오는 게 메모리였어요. 네. 성능의 한계가 메모리였다. 메모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성능을 높이는 게 관건이었어요. 똑같아요. 요즘에도 HBM이 네. GPU 시스템의 성능에 우리가 이제 게이팅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퍼포먼스 리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HBM을 잘 GPU랑 연합해서 코디자인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1위고 거의 마켓시의 대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저지연 통신 인프라 5G가 최대한 지연 없이. 지연 없이 네. 저 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미국 뭐 뉴질랜드 돌아다니는데 답답해서 야, 통신 환경이 너무 이제 안 좋아요. 아,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그쪽은- 우리나라는 뭐 상관오지 가도 어느 정도 이제 4G라도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안 돼요. 미국 집에서 인터넷이. 근데 이게 그런 초저지연 통신 인프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거기에 AI 수용률도 지금 인구 대비해서 얼리 어답터가 제일 많잖아요. 네. 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인건비 대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엔비디아랑 좋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아, 당신들이 쿠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태계. 대학에다가 무료로 보급하면서 학생들이 그걸로 쿠다 생태계를 나중에 현장에 나와서 만들었듯이 네. 그런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해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너희도 윈하고 우리도 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뭐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초저지연 환경에서 돌아가는 네. 그런 AI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랑 같이 하면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쿠다 프로그램을 대학에 무료로 보급했듯이 네. 우리도 너희들이 무료로 보급해주면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무료로 주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을 주더라도 3,500원에 만들어가지고 3만 원에 파는 거는 너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협상의 여지가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팔로우업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협상력을 좀 더 우리가 그럼 발휘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뭐랄까 이렇게 순순히 그냥 예. 양보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냥 고맙다 예. 이렇게만 하는 게 좀 안타깝다. 안타깝죠. 라는 그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HBM도 우리가 엔비디아에도 보급하지만은 빅테크들도 자체적으로 에이직 그 GPU를 만드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 니네 이쪽보다는 니네한테 더 신경 쓸게. 그것도 큰 카드가 되는 거죠. 지금 협상력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카드란 말씀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엔비디아가 특별히 네. 우리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중국의 판로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예, H20인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못 파는데 중국에서 이제 막대한 수입을 얻었잖아요. 뭐 우회적으로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막혔고 빅테크들은 자체 칩 개발해서 퍼포먼스를 즉 이제 파워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 네. 예전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CPU가 있었고 CPU는 완전히 범용 그 사람이 두뇌인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였다면 GPU는 AI 시대에 행렬 연산을 특별히 잘하는 네. 그런 칩이기 때문에 CPU보다도 GPU가 각광을 받은 거죠. 얘는 범용이고 얘는 그 특화된 그 행렬 연산에 도움이 되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에이직 GPU 해서 그 응용, 그 알고리즘에 특화된 그런 맞춤형 GPU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자체 칩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TPU, 구글의 네, TPU. TPU. 제미나이가 왜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으냐? 저는 그 인프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체 칩을 개발했으니까 많이 공급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에서 칩을 많이 안 사도. 그러고 제가 구글에서 그 개발한 후배한테 듣기로는 똑같은 기능을 하면 파워가 절반 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제한적인 환경에서 2배의 성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2배의 칩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퍼포먼스가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니까 큰 고객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떠날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는 반독점 제재가 28년, 27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쿠다라는 그 OS면 OS 비슷한 거죠. PC에서 OS 같은 네. 그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GPU가 많은데 엔비디아 GPU에만 호환이 되니까 네. 그냥 그렇죠. 예, 사실상 엔비디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MD GPU도 좋고 인텔 GPU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픈소스 하라 이렇게 저는 미국이 결정을 나올 수 내릴 있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윈도우즈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랬고 그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서 빗장을 푸는 그런 제재를 받았거든요. 물론 유럽은 이제 돈으로서 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벌금을 7, 8조인가 아마 그렇게 유럽에 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반독점으로 인해서. 근데 이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락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훨씬 더 큰 제재가 들어올 거다. 그래,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고 쏠리니까. 막대한 이익을 그쪽에서 가져가면 대다수의 리소스가 잘 뿌리가 내려져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만 그냥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산업 생태계가 그렇죠. 건강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예전에 제가 기가헤르츠 그 고속 디지털 설계, 칩 설계에 필요한 설계 방법론을 특허를 냈어요. 근데 5대륙 특허를 냈는데 네. 한국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다 거부됐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특허를 승인하면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특허를 주면 안 된다. 네, 특허를 주면 안 된다. 만약 그 특허가 됐으면 모든 칩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 아이디어가. 그랬으면 저도 뭐 젠슨함 젠슨함은 아니더라도 예.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네. 왜 그걸 특허를 승인을 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냈으면은 안 되는데. 예, 미국 직장 생활할 때 냈으면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진행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2, 3개월이면은 국제 특허가 나오는데 여기는 1년을 일단 국내 특허 심사고 어나더 1년을 써야 이제 국제 특허까지 국제적으로 할수 나가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독점이나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엔비디아의 이제 주주로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타나는 시점이 엔비디아 주가가 네. 확실하게 꺾일 시점이다. 이렇게 네. 이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반독점 제재를 받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또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나 재밌는 얘기하면 예전에 인텔에 다닐 때 네. 인텔이 CPU를 완전히 그 거의 독점을 할 수 있어 90% 이상 뭐 마켓 셰어를 늘릴 수 있었는데 AMD를 계속 살려줬어요. AMD가 그래서 10% 20%를 AMD가 가져가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AMD 자체가 없어지면 완전히 반독점 제재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AMD한테 1빌리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인텔이 망할 것 같으면. 네. 그래서 너네 주면서 망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AMD가 왜 나 이거 주는 거야? 아, 그냥 챙겨 넣어. 우리가 니네 특허 쓴 것 같아. 뭐 별 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살리려고. 살려놓아야 반독점 제재 그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 또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1빌리언이나 준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젠슨왕 방안, 뭐 깐부 회동도 있었는데 조금 더 구조적인 협력 모델로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협상 카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사님 실제로 예전에 그 SK 하이닉스랑 인텔의 가교 역할을 하셨던 네. 적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제안을 이 네. 두 인텔과 SKT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그러면 제안해 주셨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인텔이 굉장히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였어요.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고 네. 좀 재미 볼만 하니까 약간 견제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안 되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CEO하고 CEO 미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KT하고 인텔. SKT하고 인텔. 그래서 인텔에서 와 우리가 왜 니네랑 협업을 해야 돼? 네. 이렇게 되게 건방지게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5G 인프라가 나라 전체에 잘 깔려 있으니 당신들이 PC의 디바이스의 점유는 확실히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든 전체적인 엣지까지 전부 확산이 되면 그쪽의 영토도 디지털 영토도 너희들이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 통신 환경 또 이제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와 너희 그 CPU 또 이제 걔네가 낸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큰 협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고 그 계기로 해서 낸드 사업부를 SK텔레콤이 샀죠.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을 인수를 했고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인수할 때 엔터프라이즈 낸드하고 3D 크로스 포인트는 꼭 가져오고
중국 공장은 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협상이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도체 시설이 중국에 있는 인텔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됐거든요. 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디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CEO to CEO 미팅이 좋은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인수까지 한 건데 우리가 중국은 사지 말고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 그러니까 낸드랑 D램을 결합한 기술이에요. 네, 네.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게 엣지에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그런 저는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봤거든요. 지금도 HBM도 그 방향으로 전환하면 아주 좋아요. 지금 낸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이 다 된 데이터를 AI 칩 가까이에 놔야 인퍼런싱을 할 때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또 네. 용량이 큰 그런 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낸드도 필요하죠. 거기다가 빠르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D램도 필요하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그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두 디바이스가 합쳐져서 그 기능이 되는 그런 하나의 디바이스화를 해야 되는 방향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메모리에서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을 우리가 좀 사고 싶었는데 인텔이 어찌 알고 그 이제 안 팔았죠. 안 팔고 이제 낸드에 있는 그 조직을 옮겼어요. 서버로. 그리고 그거 안 팔고 그냥 엔터프라이즈 낸드만 우리한테 판 거죠. 중국까지. 네. 자기네들 팔고 싶은 거. 네네. 그래서 팔아서 샀는데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낸드만 샀어도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효자죠 지금.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조금만 협상을 더 잘했으면 거기에서 좀 더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 네. 사실 내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네. 주가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이 책에 그런 얘기들도 담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SKT와 네. 이 인텔 관련한 이야기들. 일부 그냥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협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바로 다음 회에 있을 회차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흥원 박사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열전 계기로 한 만남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6년 신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에 내다볼 수 있는 내년 반도체 업황은 어떨 것 같고 네. 그리고 신년의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까지도 그냥 지금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빠르면은 내년에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의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70대 30 정도? 30요? 30이 아. 조정 가능성이고 70 정도는 뭐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데 내년 전망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대로만 가면 이제 뭐 우리 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죠. 빅테크들의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나요?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하셨으니까. 네. 근데 보통 예전에 이제 저는 뭐 주식을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지만 경제 흐름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 꼭대기에서 뭔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텔 다닐 때도 15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스플릿해서 75불인데 그거를 몇 달러, 2, 3달러, 3, 4달러에 받았는 거예요. 스탁 옵션을. 그러면은 한 주당 막 150불씩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오피스 하나 지나면은 밀리언애들이 한 명씩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돈 번 거예요. 돈을 번 거죠, 직원들이 스탁 옵션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150불에 팔아서 돈 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팔았어요. 네, 그냥 뭐 요종의 꿈처럼 그냥 지나간 거죠. 그냥 150불 내가 밀리언애였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꼭대기에서는 팔려면 못 팔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70% 정도 때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 뭐 주식 관련된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제 욕심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어쨌든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재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캐시를 갖고 있다가 재투자를 하면 굉장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AI 관련해서 네. 인프라가 조금 더 조정 폭이 적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도 가능하면 인프라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은 네. 아직은 그 캐즘 구간에서 현금 창출을 못 해내고 있으니 좀 맞습니다.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보통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의 심리를 또 읽어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메시지 자체는. 수치는 좋은데 네.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미 예. 너무 기대가 네.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수치가 리스크 좋아도. 요인들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에 또 네, 연준 12월에 연준 뭐 12월 17일인가요? 네,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가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는 3%대거든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냥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게 유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거의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상태긴 하고요. 네. 호주는 이제 많이 괜찮더라고요. 호주는 뭐 2%대 성장과 2%대 물가 상승률이니까 굉장히 뭐 거시경 지표는 괜찮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많이 안 오른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성장률이 많이 꺾여서 1% 초반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제 리세션 비슷하게 지금 경기 침체요?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빨리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한데 어제 물가가 이렇게 괜찮은 거는 사실 중국에서 어떤 싸게 공급받는 그런 도움이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한 2%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언제 빠지느냐, 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그런 걸 좀 많이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네. 거냐 안 빠질 거냐. 네. 우리나라 자체로만 우리나라 자체로 떼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기회 또는 위기 네. 이렇게 전망해 본다면요. 지금 일단 AI 시대는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부가 5년 안에 AI 대전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준비가 잘 안 되면 선진국으로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다시 개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그런 상황이고 사실 기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런 큰 대전환,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허리 계층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이전에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1,100조 지금 빚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무너져간 그 계층들, 그 허리를 다시 AI 대전환으로 해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AI의 대전환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가적으로 정말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어차피 AI의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굉장히 무한 효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해서 잘 선순환시켜서 허리계층 있는 분들을 좀 살리느냐. 튼튼하게 하냐. 네. 그리고 복지나 이런 거를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면 너무 부러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너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걱정을 안 해요. 그 건강 나빠지면 국가가 다 고쳐줄 거고, 뭐 내가 집이 없으면 렌트비 대주고, 그러니까 뭐 너무 행복하세요. 그 걱정이 노인분들이. 없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면에 노인 빈곤율이 40%고 자살률도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열려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AI를 어떤 그런 허리층을 이루는 사람들의 직업을 앗아갈 위협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이 AI를 통해서 예. 그 오히려 이룬 성장이 그런 허리층이나 선인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투자를 하잖아요. GPU도 사고 또 뭐 에너지 공급하는 인프라도 계속 국가가 투입해서 만들고 그게 수혜를 보는 건 AI 뭐 기업들 아니겠어요? 사실 그게 국민들 돈으로 세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 수혜를 AI 기업만 보면 안 되죠. 국민들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뭐 데이터 배당금이나 네. 그래서 로봇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그 얼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가속을 시키고 AI 가속을 통해서 나온 부를 선순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같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들 세금으로 투자한 거니 너희가 거기에서 수혜를 받으면 선순환 시켜라. 낙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같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박사님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느낀 게 저희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네. 이제 끝이 보이지 않게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삶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눈물까지 보여주셨었어요. 굉장히 네.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공직에 몸담으셔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보면 이제 아버지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네. 근데 사회적 가치는 바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많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리 돌아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생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굉장히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제 약자들 챙기고 뭐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기부를 엄청 하세요. 어머니께서요? 네. 그렇군요. 예. 진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당신은 안 쓰시는데 그걸 기부를 엄청 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 기부하는 거 한 3개 연달아 막 이렇게 보내다가 계좌를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까지도 막 통화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와. 고친다고. 그 부모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아버지께서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네. 일을 하신 걸로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아주 반도체 초기 단계부터 네.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삼성 반도체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삼성전자에 병합되기 전에 그때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 될 거다. 왜 모든 전자기기들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자동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이제 삼성 반도체 그때 강진구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많이 교환하시고 만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미래를 그때는 계속 반도체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적자가 삼성이 날 때니까 네. 계속 이제 강진구 회장께서 한 번은 그렇게 아버지께 여쭤봤다 그래요. 진짜 이거 될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 확신이 없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막 정부에서 5억 불도 빌려서 돈 넣고 막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금 될까?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시고 해서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네.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헌정 이렇게 약간 그런 네. 의미를 담았다고 그런 계기로 쓴 거죠.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사실은 진짜 안 보이는 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신 거를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다. 뭐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사실 열전이라는 제목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자. 열전? 열전은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전쟁, 패권 전쟁 그런 열전. 뭐 두 번째로는 부자, 예, 아버지와 부자에 이어서 아들. 예, 그런 네. 열전의 의미고 마지막 열전은 이제 반도체를 하는 개인으로서의 그 열전.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의 열사, 뭐 반도체를 내가 꼭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 무역 수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으면은 좋으면 수지가 흑자고, 좋고, 예, 나쁘면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고, 음. 뭐 계속 그 커브를 한번 보시면은 완전히 잘 싱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반도체의 그 위치가 상당히 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 책은 보면은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국가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기업에 더 중요하겠죠, 혁신은. 기업에는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원들을 많이 옛날에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지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알아요. 아, 내가 어디 가서 내 역량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다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최대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다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직 중심적이다 보니까 개인의 그런 다양성이나 개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회사가 인력이 필요한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어차피 이제 그동안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씩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누가 빠지는 걸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했어요. 뭐 독창적으로 남들이 못하는 거를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뭐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선도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뭐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가 필요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회사에 기여하게 만들어주고 회사가 그 기여에 대해서 감사를 항상 받는다. 아, 내가 회사에서 기여했는데 회사가 나의 기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아, 내가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니까 성장한다.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직장 생활에서는 뭐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다. 그 다 직장이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우리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문화적인 거, 리더의 마인드셋, 또 시스템이 되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보면은 뭐 다 모아놓고 그래 의견들 내 그러고 나서 의견 뭐 서로 디베이트 하면서 아닌 것을 지워나가면서 마지막에 남은 것을 솔루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들 내 그런 다음에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마지막에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건데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동적이 돼요. 네. 직장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권한을 가지고 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권한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다들 이제 탈출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또 그것도 정책적으로 또 제약을 자꾸 두고 뭐 동종업종이 이직을 방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거는 좋진 않아요. 자유롭게 본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네.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신 이제 윤희준 서울대 특임 교수가 쓴 글을 본 게 갑자기 떠올라서 찾아봤습니다. 네. 연구 실패에 예산 낭비, 낙인이 없어야지 과학의 미래가 열린다. 네.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인데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실패했을 때 저 사람 예산 낭비했다 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네. 이제 뭐 시도가 어렵고 혁신이 그만큼 네. 제한된다는 얘기로 저는 네. 이걸 읽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실리콘밸리에 계셨으니까 네. 거기서 일하실 때 문화는 네. 이런 문화하고는 상반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배움은 실패로서 배우는 게 뭐 70% 이상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듯이 실패하면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국가적인 자산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우연찮게 벤처 스타트업 정책을 만들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냐면 실패한 우리 창업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뭐 연대보증제니 뭐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실은 처음에 실리콘밸리도 그 좋은 환경에서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하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실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좋은 자산을 삼아서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뭐 이런 징검다리를 삼아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번 망하면 그냥 그 우리 친척들 뭐 다 가족들 다 이제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 연대보증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실리콘밸리는 창업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을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보증제 폐지하고 뭐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하기 때문에 3번 실패하는 데까지는 정부가 책임진다. 그래서 뭐 오뚜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만들었고 네. 일단 펀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그거 뭐 한 10배 정도 이상으로 키우는 거 또 뭐 모태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이제 한 4, 5년이 지나니까 2022년 말인가 그때 1등 신랑감이 창업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 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99%가 다 성공했대요. 연구개발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성공 안 하면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럼 다시 제 그 응모를 못 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연구가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거 마무리 짓는 성공할 확률이 큰 거. 거의 실패하기 힘든 거. 네, 이미 거의 성공해 놓은 거. 그게 연구 개발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 가지고 남들이 안 해본 거는 다 실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한 거를 자산으로 삼아서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다음 단계의 성공률을 높일 거냐를 그렇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네.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수로만 해서 뭔가 이게 너무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할지 그거를 공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 평가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해서 1등한테는 뭐 2등한테는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점수화하려고 하다 보니 뭐 성공률이 또 굉장히 좋은 그 점수의 잣대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쪽에서 보면 부처별로 나눠가지고 부처 내에서도 뭐 이쪽 1차관 쪽, 2차관 쪽 나뉘어가지고 딱 연구개발비가 쫙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R&D 그 연구개발 비용들이 미래의 어떤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잘 얼라인을 시켜야지 무형의 가치가 이게 그거에 숫자로 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무하는 사람이 막 ROI 어세스먼트 해오라고 R&D 그래가지고 뭐 HBM도 날리고 뭐 하면서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전문가들이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그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박사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는 최연소 반도체 상무셨고 또 현대차에서는 그때 재혁이 TF 리더로 네. 일하셨다고 들었고 정의선 회장님이 해외 인재를 10명 영입하라고 해서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SK텔레콤에 계실 때는 또 고유한 M 그리고 이제 네. AI 돌봄 서비스 네. 그때부터 AI이셨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고요. 항상 뭔가 기술인데 거기에 뭔가 배려가 담겨 있는 느낌이거든요. 고요한 M, AI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도. 네. 그렇다면 박사님이 지향하시고 네. 내지는 옳다고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은 어떤 쪽인가요?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산업 기술인데 그게 그 혜택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 재무제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사람의 삶의 질을 낮게 하지 않고 양극화를 가져와서 그냥 전 인구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절반이 망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선순환하고 그만큼 이제 그 선순환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저는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새로운 일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평생 그 교육, 그 직업 전환 교육도 그렇고 평생 그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제 바뀌는 사회에서 국가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형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수함수적인 성장 커브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이나 이게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런 성장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AI 시대에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AI 기술로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죠. 네. 마무리는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열전에서 제목을 이렇게까지 잡으셨을 때는 뭔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네.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네. 박사님께 이 반도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대중서로 내셨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네. 걸로 읽혀져서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예, 반도체는 여전히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이제 지금까지는 뭐 휴대폰 뭐 혹은 뭐 PC에 들어갔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그 사물에 다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산업의 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모든 에지 디바이스들의 이 반도체 또 그 에지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영토를 만들 텐데 디지털 영토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상당히 그 열전, 예, 패권 전쟁 이렇게 이제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이게 아까 싱크된다고 하셨죠. 완전히 싱크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도체가 이제 그 수익을 못 내면 산업 전체가 적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니까 이게 이제 잘 이제 업투 스피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좋은 인재들이 반도체를 하면서 뭔가 자부심, 나 국가에 이렇게 큰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도체 일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뭐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뭐 글래스에다가 소주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인생이 뭐 있나 뭐 이러고 의사할 걸 잘못했다 뭐 이런 후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갔었으니까 공대 올 성적이면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공대로 오면은 이제 뭐 50대 초반만 되면 벌써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그러고 뭐 자발적 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의사는 너무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고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좋은 과 나와도 50대 되면은 이제 직장 걱정해야 되고 100세 시대인데 막 그 나머지 50년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을 하고 했을 때 반도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는 진짜 국가에 기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기업에 기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랄지 그걸 받는다라고 느끼면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들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인재들이 오려면 이런 이제 공학자들이 공학자가 되니까 정말 삶이 달라진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지금 의대 쏠림 현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매우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도 이제 공학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요? 저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그냥 한 회사에서 뭐 연구원으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연구 생활 한 10년 하고 거기서 이제 리더로서 이제 뭐 경영도 해보고 외부하고의 오픈 이노베이션 뭐 ESG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이제 벤처 투자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게 엔지니어로서 또 자긍심도 상당히 있고요. 어쨌든 뭐 우리 현역 친구들하고 뭐 기술적인 대화할 때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꿀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찾아내서 그들이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이 못한 일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스스로 그렇게 뭐 남이 부럽다 뭐 혹은 뭐 이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셔서는 엔비디아 다니는 후배한테 직접 네.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계속 그런 후배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 봐요. 그럼요. 삼성 실리콘밸리에 저희 실험실 후배가 한 4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오픈 AI, 뭐 메타, 뭐 네.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후배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좋은 뭐 저도 피드백을 줄 때도 있고 이제 기술의 동향이나 산업계 동향도 듣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우리 진짜 한 수만 명 될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고급 고급 우수 인력들.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빨리 기술 본능을 자극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이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박사님은 또 이제 금방 네. 또 오실 거니까 네. 그렇게 오실 때 그렇게 현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나 네.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동향들이 네. 있다면은 또 저희 원유올라를 통해서 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네. 내년에 또 서울에 오시면은 시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네. 시간 내주셔서.